아. 네, 토요일 날 이렇게 좀 날씨가 좋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덥긴 하지만 이 시간에 이렇게 저희 시네마테크 공부에 찾아와 주시고, 특히 이 디렉터스 체어는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여러분께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오늘 아마 이 영화를 보고 싶어서 또 김한민 감독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많이 오실 것 같은데요. 교수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김한민 감독님의 인사 말을 듣기 전에 먼저 프로그램 잠깐 설명하자면, 저희 한국영상자료원이 단순히 과거의 한국 영화만을 수집하고 보존하고 복원하는 기관일 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한국 영화를 또한 미래의 문화유산이 되도록 다양하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기관이기도 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현장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영화인들이 보이지 않게 저희 자료원을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작업물의 기준이랄지, 또 이렇게 상영에 여러 가지 도와주신다든지. 근데 좀 아쉬웠던 것은 지난 한 거의 4, 5년 동안 코로나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렇게 자료원에 현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영화인들을 모시고 관객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왠지 현장과의 거리가 서먹서먹한 것 같아서 그걸 좀 복원시켜보고 싶어서 이번에 전시도 그래서 현역 프로덕션 디자이너들이 하는 시내 설계 전시를 하고 있고,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저희가 많이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다가 뭔가 원장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좀 더 해보자 해서 참고로 오늘은 저는 그 출연료 이런 거 없이 그냥 나왔습니다. 예산 절감 위해서. 근데 그래서 저도 원래 감독 출신인데 와서 보니까 영화 감독이 영화로 디렉터인데 자료 원장도 디렉터더라고요, 영화로. 그래서 디렉터가 디렉터를 초청해서 한번 물어보는, 그리고 보통 이렇게 GV를 하거나 관객과의 대화나 무대 인사들을 보면 되게 개봉 때 상업적인 목적으로 할 때는 물론 감독이 중심에 놓이지만 다른 스태프분들이나 배우분들과 같이 하기 때문에 감독만을 이렇게 딱 모셔가지고 정말 1대1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고 탈탈 털어보는 이런 기회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오히려 독립영화 같은 경우에는 개봉할 때 거의 의무적으로 계속 GV를 하기 때문에 접촉하기가 쉽지만, 오히려 상업영화 혹은 영화 산업의 주류와 중심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직접 만나서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지 않나 싶어서 감독분들도 그런 것들을 좀 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어떤 분을 처음 모시지 않아 고민을 했는데, 제가 무주에서 뵀던가요? 그때 김한민 감독님과 그래서 사적인 인사말과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왜 이 영화색은 없지만 감독님께서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지와 우리 자료 내부에서는 소정한 QR코드가 있을 자유롭게 틀 수 있게 단톡방에 혹시 또 질문이나 화면으로 입장해서 정리해서 관객들과 함께 보고 싶은 영화가 있으면 그 나중에 학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그 있던 보조적들이 계속 오늘 이 영화 온라인 오프라인 일부러 그때는 왜 선택하셨는지 안 물어봤어요. 하이브리드 오늘 GV 때 GV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화 핸드폰의 감독 김한민입니다. 영화 핸드폰은 2008년 촬영 10월 1일 날 촬영을 해서 2009년 2월 19일 날 개봉을 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따뜻하게 찍고, 그리고 또 누구보다도 그때 제가 이제 막 40줄에 들어서는 그런 나이였으니까, 그래서 누구보다도 또 빠듯한 일정이었고 빠듯한 예산이었고 모든 게 빠듯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정말 최선을 다했던 그런 작품이어서 누구보다도 애정이 깊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그리고 저의 유일하게 흥행이 안 됐던 영화이기도 해요. 67만이 된 걸로 돼 있던데, 네. 아마 그 손익분기점에는 도달하지 못했던 그런 뜻인가요? 네, 그렇죠. 네, 좀 못했죠.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2009년이 그 한국 영화 산업에서는 이제 그
펀드들을 이용한 이제 영화 제작이 이제 성과를 이제 잘 못 내고 있는 시절이었고, 그래서 당시 2008년도에 영화를 들어가는 게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도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그룹에서 이 영화의 이제 메인 주장을 했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못 보셨지만 리더가 너무 길어요. 앞에 리더 필름이. 그래서 심지어 대한생명까지 들어가 있어서 제가 좀 특별히 부탁을 해서 앞쪽에 리더들은 좀 스킵하고 그리고 좀 보여달라 했는데 그래도 기네요. 네, 어쨌든 여러 가지로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제가 영화를 하는 게 맞는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에게는 뜻깊은 작품이 이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홍준 제국님께서 그때 우주에서 이제 이 작품 어떤 작품 하나 하자 디렉터스 체어로 했을 때 저는 주저없이 핸드폰을 합시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말 그대로 감독님을 디렉터스 체어에 앉혀놓고 저희가 여쭤보는 거니까 핸드폰이란 작품의 DB라고 생각하시고 작품에 대한 질문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김한민 감독님께 평소에 궁금했던 질문들을 하셔도 좋고, 뭐 혹은 그 당시에 김한민 감독님 활동하신 또 핸드폰을 만들었던 당시 한국 영화에 대한 질문도 좋고요. 저도 아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좀 어떤 격식에 사로잡힌 혹은 영화 마케팅을 위해서 좀 하는 그런 뭐 솔직하지 못하지는 않지만 약간은 의례적인 것보다는 좀 기탄 없는 얘기들이 오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 그럼 각오를 하고 나오시죠. 기탄 없이 말고 그냥 좀 허심탄회. 이 작품이 두 번째 작품이죠. 예. 극락도 사건이. 네. 첫 작품이었고. 첫 작품이 그때 상당히 흥행을 하셨는데 첫 작품에서 이 둘째 작품 사이에는 감독님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고 이 작품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를 한번 좀 회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극락도 살인 사건이 2006년에 찍어서 2007년 4월에 개봉했고, 그리고 상도 좀 받았어요. 청룡영화제에서 극락도 살인 사건이 신인감독상, 각본상 이런 것들을 좀 받았는데 영화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투자 환경이 정말 다른 영화를 이제 저는 이 영화 연출을 처음에 의뢰받았다가 사실은 이제 한번 퇴출을 당하고 투자사에서 별로 그렇게 매력을 못 느낀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다른 작품을 준비하다가 그게 이제 영화 속에 등장하는 윤진아가 그 감격시대라는 작품을 이제 그때 준비하다가 이제 그것도 이제 특별히 이렇게 투자를 못 받고 이제 공전하는 상태였고, 이제 그랬을 때 영화 핸드폰이 감독님이 한 2분 거쳐 가시다가 이제 다시 공석이 된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공동 제작으로 참여했던 파이녹스의 이제 김 대표님께서 그 작품을 자기가 메인 제작사 대표를 좀 설득을 할 테니 다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좀 고민하다가 그 작품을 좀 그러면 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가게 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첫 작품의 개봉에서 두 번째 작품까지 공백이 한 2년? 아니요. 그렇죠. 이제 개봉 기준으로 하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핸드폰을 개봉 당시 못 봤기 때문에 이번에 저도 처음 찾아봤는데 일단 제가 이거는 OTT에는 서비스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못 찾을 수도 있는데. 예, 제가 근데 큰 화면에서 보긴 했었는데 이게 넷플릭스가 아니라 마차인가? 그러면 마차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제작 환경을 혹시 여러분 궁금해하시고 말씀드리자면은 2000년대 중반은
아마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굉장히 한국 영화 현장의 테크놀로지가 좀 혼란스러웠던 시절이었어요. 우선 지금도 여러분 그냥 제가 갑자기 TMI지만 극장에서 그 종이 티켓 받으면은 디지털이라고 찍혀 있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다 디지털인데. 왜냐면은 2000년대에는 일부 극장들은 디지털 프로젝터를 설치를 했고, 이른바 멀티플렉스의 첨단관들은 많은 극장들이나 그때까지 있었던 단관 극장들은 아직까지도 필름 상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배급을 할 때 필름을 보내는 극장도 있고 디지털로 하는 것도 있어서 표에도 어떤 거는 필름이라고 찍혀 있고 디지털로 찍혀 있고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그때 디지털 그런 뭔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관객들을 그렇게 흡인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표시를 했는데 이제 필름이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소프트웨어를 아무도 안 고쳤나 봐요. 그래서 여전히 매표 시스템에서는 디지털이라고 찍혀 나오죠. 그래서 우선 말씀드리자면은 이 영화의 그 엔드 크레딧에 보면은 카메라는 아리플렉스, 조명도 물론 아리플렉스였을 거예요. 요즘에 현장에서 아마 아리플렉스 그러면 조명으로만 알고 있을 텐데 필름 카메라를 쓸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그 아리플렉스 카메라를 가지고 손 찍었고 그런데 후반 작업은 필름 편집을 하지 않고 디지털 편집을 하죠. 그리고 지금은 많이 안 쓰는데 아비드라는 이 비선형 편집기가 처음 들어와가지고 그때 이걸 처음 도입한 데가 예술종합학회 영상원이었는데 현장에서 막 구경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고가 장비를 쓴 영상원 나쁜 자식들 이런 말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일화가 있을 때였는데 이때 그렇게 편집을 아비드로 하는 거는 좀 이 당시가 거의 시작할 때 아니었나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개봉할 때는 필름 개봉도 하고 디지털로 됐는데 오늘 보신 것은 감독님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프린트가 다행히 상태가 좋은 게 몇 번 있어가지고 프린트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녹음은 돌비 디지털로 되어 있습니다. 필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뭐 틀린 점은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더 구현을 하자면,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 이제 필름으로 영화를 찍고 그리고 그걸 다시 디지털로 DI 작업이라고 해가지고 디지털로 스캔을 하고 그래서 이제 CG나 그리고 크레딧 작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디지털로 다 하고 색 보정까지 그리고 나서 다시 필름으로 다시 또 디지털 필름 또는 비디오 필름 작업으로 다시 또 필름 작업을 하는 굉장히 좀 과도기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필름으로 나오는 그 상황에서 이제 어떤 사운드 열화나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필름의 어떤 질감의 어떤 지점들이 좀 뭐라 그럴까 이제 디스토션, 그러니까 왜곡이 돼서 이제 그런 지점에서 좀 혼란을 겪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극장은 그때 이제 디지털화가 안 되어 있었고 그래서 필름 영상기로 이제 오늘도 여러분들 보셨지만 다행히 필름 상태는 좋은데 또 번이 넘어갈 때 튀죠. 한 두어 번 정도 튀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필름 시대에는 흔한 일이었죠. 흔한 일이었고 그리고 필름 시대의 거의 마지막 시기의 작품이 이제 이 핸드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을 이제 상용하고 나서 관객들이 그렇게 이제 많이 들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런 지점에서 문제보다는 왠지 내가 쏟는 에너지보다 뭔가 이 영화를 상영하고 나서 얻는 그 다시 뭔가 차지되는 어떤 그 에너지가 너무 떨어지는 너무 비효율적이다라는 느낌이 강했고 그래서 이제 영화 감독을 관두는 게 좋지 않겠나를 아주 심각하게 고민했던 시기가 저 핸드폰 개봉한 거였죠. 그리고 핸드폰이 감독님이 필름으로 작업하신 마지막 작품이겠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몇 년도였죠? 바로 다음 작품인 그 최종 경기 활이 나오고 이게 이제 2011년. 꽤 공백이 있었던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2009년에 핸드폰 상영을 했고 그리고 이제 2011년에 최종 경기가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후에는 이제 영양, 한산 그리고 그때 그 사이에 또 여러 작품들을 제작을 하셨는데요. 그 얘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고 그래서 사실은 한국 영화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독특한 경력을 스스로 개척해 오시고 있고 아마 많은 분들은 감독님을 명량한산 이순신 상부자 올해 말에 나온
올해 말이 맞나요? 네, 12월 노량까지 감독으로 알고 있지만 굉장히 또 그런 중요한 작품들의 제작자이기도 하고 또 출발점은 단편 영화부터 시작했죠. 네. 감독님의 어떤 영화적 경력의 출발점인 미장센 영화제에서의 그 단편에 대해서 조금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때 미장센 단편 영화제에서 처음으로 이제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대중적으로 인정받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갈치괴담이라는 이제 단편이었어요. 약간 무성 영화 형식으로 만들어진 배고픈 삼형제의 이야기였는데 당시에 주류적인 어떤 독립 단편 영화제에서는 수상을 못했어요. 수상을 못했고 당시 이제 미장센 단편 영화제가 2회째 하고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으면서 이제 그래도 상이라는 것을 이제 받게 됐습니다. 당시 이제 미장센 단편 영화제가 그 이현승 감독이라고 이제 그대 안의 블록 이제 감독하셨던 분이 이제 태평양 아모레퍼시픽을 잘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그때 미장센이라는 그 염생작이 있었죠. 그래서 영화에서도 미장센이라는 말을 쓴다. 우리 영화를 만드는 총체적인 어떤 그런 구성 요소를 미장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미장센 단편 영화제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아모레퍼시픽에서 돈을 좀 잘 이렇게 끌어다가 이제 시작했던 그 단편 영화제였죠. 그 당시에 좋은 감독들이 그때 이제 많이 심사도 하셨고 그리고 또 등단도 하고 그랬던 영화제가. 근데 지금 좀 끊겼네요. 예, 이게 일단 중단된 상태인데요. 조금 여기 젊은 분들에서 부연 설명하자면 지금은 그 단편 영화에서 뭐 호러나 SF나 스릴러 같은 이런 장르적인 영화를 찍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세월이었지만 우리나라 단편 영화의 유래가 실험 영화나 독립 영화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이제 초창기에 부천 영화제를 제외하고 다른 영화제에서는 단편은 굉장히 뭔가 예술적인 조금 좀 사사롭게 얘기하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영화들 중심이었어요. 장르 영화들은 그래서 별로 단편 영화를 만들어도 틀어질 곳이 마땅치 않았는데 이러한 사정을 어여삐 여긴 이현승 감독을 비롯한 몇몇 분들이 미장센 영화제라는 영화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그 아모레퍼시픽에 갈취하다시피 해가지고 미장센이라는 그 제품을 출시하는 바람에 그래서 갈치괴담. 그래서 사실은 아모레 측에서도 자기들 마케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미장센이라는 그 브랜드가 홍보하는 층과 또 단편 영화에 관심 있는 층이 정확하게 겹친다는 이런 이제 내부 분석을 해서 그러면은 뭐 가성비 좋으니까 단편 영화에 좀 지원을 하자 해서 쭉 계속이 됐죠. 그래서 미장센 단편 영화제는 이렇게 단편 영화도 장르 영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요. 여기에 출품했던 감독들이 그것을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약간 기대했겠지만 어떻게 본다면은 나중에 상업영화 쪽에서 이렇게 흥행이나 이런 쪽에 크게 성공한 감독들을 배출하는 영화제처럼 돼서 사실 미장센 영화제가 나름대로 역할을 다했다고 20년이 흐른 다음에 미장센 영화제를 만드셨던 이현승 감독 이런 분들이 2년 전이었던가요? 이제 중단을 선언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제 더 이상 미장센 영화제가 그런 기능을 안 해도 되겠다 생각을 하신 것도 있었죠. 그래서 미장센 영화제가 배출한 대표적인 감독 중에 한 분이 바로 김한민 감독이라고 보도자료에 그 당시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찾아보시면. 그런데 단편 영화에서 그렇게 성과가 있었다고 해도 장편으로 데뷔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감독님의 그 장편 감독 데뷔 비결, 비하인드를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뭐 이제 쉽지 않았다는 게 결론이었고 그리고 그 극락트 살인 사건을 이제 한 5천만 원 가지고 그리고 그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이제 한국 배우들을 데리고 섬에 들어가서 그냥 좀 찍고 나오면 그래도 하나 장편을 만들고 그때가 이제 제가 영화 장편 영화를 준비하고 이제 한 8, 9년이 흘렀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도 이제 부모님의 좀 압박도 있으셨고 그래서 이제 일산에 PC방 하나 차리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PC방 주인을 하면서 그 영화라는 그 돛담는 세계를 막연하고 돛담는 세계를 좀 포기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살짝 흔들렸는데 PC방? 이러면서 당시에 PC방이 너무 인기였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한켠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 자존심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뭔가 그래도 칼을 뽑았으면 뭔가 하나의 결과는 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직접 글을 쓰고 그래서 이제 그걸 연출해 보겠다고 이제 했죠. 그게 이제 금락도 살인 사건이었고 그래서 5천만 원 갖고 찍은 건 아니고 이제 모 지인 이제 막 영화사를 차리고 그다음에 이제 예술 영화 이제 이렇게 개봉을 좀 하고 있었던 모 지인 형님하고 이제 의기투합해가지고 이제 시나리오를 이제 박해일이라는 배우한테 이제 보내고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지인 대표분은 이제 또 유명한 모 감독님하고 친해가지고 그 감독님을 통해서 시나리오 전달하고 그냥 까일 줄 알았는데 흥미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기사회생한 작품이 아주 저예산 독립영화로 나올 뻔했던 김낙수 사건이 정식 상업적인 영화로 나오게 되었죠. 근데 그렇게 보면 극락도 살인 사건이나 핸드폰이나 다 힘들긴 마찬가지였어요. 뭔가 이렇게 세상이 나를 전혀 도와주지 않는 그런 느낌. 그래서 항상 마지막 그 벼랑 끝에서 작품들을 했던 게 극락도 살인 사건 그리고 핸드폰 작품이었죠. 어쨌든 이렇게 시작해서 했던 작품들이었는데 일단 묘한 지점이 이제 이렇게 해서 두 번 영화 감독으로서 인생을 이렇게 마감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보면 그냥 어떤 운이 많이 작동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근데 하지만 이제 복귀는 열심히 했어요. 극락도 살인 사건에서 내가 부족한 게 뭔가 그건 연출적으로도 그렇고 산업적으로도 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챙기려고 했고 특히 영화 핸드폰은 그 복귀를 했던 게 그때 어떤 그 자신감이었는지 모르지만 난 정말 최선을 다했다 이 영화에. 이 영화가 흥행이 잘 안 됐던 것은 홍보 마케팅의 문제고 그리고 시기의 문제고 영화사가 제작사가 지금은 없어졌지만 저 영화사의 파워가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 복귀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것만 채워지면 내 영화는 잘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좀 오만도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그 자신감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복귀는 핸드폰이라는 영화가 갖는 저 스릴 오늘 보니까 영화가 스릴러가 아니라 엄청난 멜로였구나.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으면서 내가 멜로를 찍어도 굉장히 이렇게 좀 농밀하고 밀도 있는 그런 영화를 한번 제대로 찍어도 좋겠구나. 아니 저는 뭐 영화 찍으면 왜 이렇게 감독님 영화에는 여배우가 안 나와요? 이런 이야기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농밀한 그런 멜로 영화를 하나 찍어야겠다 이 생각으로 강하게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영화 핸드폰은 제가 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남의 시나리오를 연출한 작품이 바로 이 영화 핸드폰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현대물로서 유일한 제 작품인데 저 영화가 보면은 인물의 시점, 그러니까 우리가 관객이 마음 둬야 할 그 캐릭터가 확 바뀌죠.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 관객들에게는 상당히 이게 마음 둘 곳이 없겠다. 뭐 영화는 뭐 몰입감 있게 가는 것 같은데 내가 응원하고 그리고 마음을 두면서 갈 것에 대한 어떤 배신 이런 것들이 저는 그걸 굉장히 어떤 새로운 스릴러의 어떤 장르의 구축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영화 핸드폰의 연출에 한번 까이고 다시 가는 상황에서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던 매력이 거기서 느꼈죠. 네. 어쨌든 이 영화는 좀 보고 나시면 사람들이 좀 기분이 착잡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긴 해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신인 감독 영화였으면 보면서 굉장히 착잡했을 것 같아요. 이 감독 재주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영화 찍겠나 이렇게 찍어놓고 근데
저희가 이제 감독님의 훗날에 사람을 알기 때문에 좀 이렇게 웃으면서 볼 수 있었는데 여러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감독님 멜로 얘기를 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관객들 질문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감독님 멜로 찍으셨잖아요. 뭐죠? 그 제가 편요? 예 핸드폰 DVD를 보시면은 예. 서플이 있는데 거기에 감독님의 제목이 무서워요. 영어로는 Suicide Couple, 자살 커플이라는 한 15분, 10분 네. 정도 되는 그 정말 그 저화질로 찍은 배우 2명 데리고 그냥 한강 고수부지 비슷한 데서 딱 찍은 단편이 있는데 감독님이 거기에 커멘터리 비슷한 그 인터뷰 영상에서 그때 좀 뭔가 좀 힘들고 할 때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훌쩍 나가서 찍곤 했다 하면서 그걸 하셨는데 그 얘기 좀 해주시죠. 그 멜로디인데요. 예, 그거는 좋아하지는 아니고 제가 저 영화사들을 다니면서 이제 짜투리 필름 35mm 필름인데 이제 그걸 가지고 찍었던 첫 단편이 이제 고화질 35mm 필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사이드 커플의 원 제목,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이제 그렇게 김수님은 강두식을 만났다 뭐 이런 제목이었는데 유수의 영화제에서 다 떨어지고 상 받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무모한 작업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장편을 하나 만들 때마다 그러니까 정말 칠첩하기였던 게 한 7번 엎어지고 이제 극락도사의 사건이 들어갔으니까요. 근데 엎어질 때마다 그 허함을 그냥 이렇게 다스릴 수는 없고 그래서 하루 촬영을 해서 카메라나 디지털 카메라 들고 가서 그리고 이제 좀 초단편으로 해서 작품들을 하나씩 찍기 시작했어요. 그게 한 대작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찍었던 거를 이제 제 그 DVD 상업 영화를 보시면 하나씩 올려줍니다. 지금 서플로. 그래서 찾아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재미가 좋잖아요. 그래서 제 DVD를 보면 경락도 살인 사건부터 그리고 소사이드 커플 그렇게 김수님 강두식을 만났다. 그리고 또 여러 멜로네요. 사랑의 어떤 이별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나씩 올라가 있어요. 그걸 찾아보면 재미가 있었거든요. 네, 영상제를 2층에 영상 도서관에 오시면 여러분이 현지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관외 대출은 안 됩니다. 이제 질문을 들어가겠는데요. 뭐 질문이라기보다 이제 코멘트가 있어가지고 먼저 감독님 조금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우선 자리원에서만 가능한 행사인 것 같습니다. 필름으로 상영을 하는 영화 오랜만에 경험했는데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는데 영화를 좋아하는 관객들에게 좀 더 많이 홍보되어 자리를 꽉 채웠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작품이 다시 리메이크할 생각은 없나요? 지금의 핸드폰과는 다른 세대이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또 비슷한 질문으로 알겠습니다. 이 작품을 좀 리메이크했으면 좋겠다 하실 생각은 없는지 이런 질문이 또 나왔는데요. 한번 감독님 생각을 해주시죠. 이 작품은 이제 중국에서 리메이크하겠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중국 버전으로 진행이 되다가 실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판권도 지금 실종? 실종. 그 제작자가 사라진 분 같은 네, 이제 영화를 관두셨고 그리고 SK도 철수 그리고 한화도 철수.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을 제가 저작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100번에 뛰어다녀서 도대체 저작권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그런 영화를 가리키는 전문 용어가 있더라고요. 뭐죠? 아카이브에서 쓰는 고아 영화, All for Children. 그래서 자료는 영상 자료는 다른 의미에서 그래서 이 영상 자료는 정말 고마운 게 여기에 보관이 돼 있어서 이게 지금 이게 네가 필름도 없어요. 네가 필름 어디로? 그래서 이제 혹시나 그때 세방현상소에서 DI 작업을 이제 디지털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근데 세방도 지금 이제 없고 세방현상도 없고 그래서 이거에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되나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다행히 근데 영상자료원에서 그 이전부터 이제 이렇게 자료를 모으는 게 있어가지고 정말 영상자료원에 이건 정말 감사드리는 일이죠. 그건 이제 법에 감사드려야 되는 게 우리나라 법에는 1990년대 후반부터 극장에서 개봉하기 위해서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영화로 등급을 받는 영화들은 무조건 복사본을 한번 영상자료에 제출하게 돼 있고 그런 영상자료에 보상을 해주는데 필름셀에는 그래서 꽤 돈이 나갔거든요. 디지털에는 지금은 저희가 파일로 심지어 요즘은 클라우드로 받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실비 제공이라 실비만 해서 예산 부담은 크지 않지만 요즘에 저희 영상자료는 옆귤리 얘기가 세지만 고민이 OTT는 저희가 수집을 못해요. 그래서 길복순을 저희가 수집을 못합니다. 승리호를 수집을 못하고 거기서 잘 보관하겠죠. 거기서 잘 보관하겠지만 네. 그러나 국가기관이 우리는 일종의 이제 국가기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법을 고쳐서라도 좀 강제적으로라도 그런 적어도 영화 포맷으로 2시간 남짓한 상영시간을 가진 OTT 영화들은 좀 자료원에 수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독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배우분들에 대한 질문이 좀 있는데요. 영화에 대한 돌려가야 되니까 좀 불편하긴 한데 박용훈은 너무 소심하고 세심하고 고구마 캐릭터 그리고 엄태웅은 너무 과격한 선배인데 좀 민폐 캐릭터 둘 다 보통 사람들의 성격이라기엔 과한 편인 것 같은데 의도적인 설정인 것일까요? 또 인물을 그렇게 정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아마도 그 박용호 배우 같은 경우는 최근에 헤어질 결심에서도 나왔는데 막 겹쳐 보여가지고 저는 막 정말 헷갈리는데 당시에 그 두 배우분들의 캐스팅과 그리고 이 캐릭터에 대한 감독님의 생각을 부탁드립니다. 이 두 배우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이 영화 핸드폰이 가진 의미가 최초로 이제 당시에 감정노동자를 다룬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사실 아직 감정노동자라는 어떤 개념이 그렇게 생소한 측면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요구를 한번 다뤄보자 라는 생각이 좀 강했고 그래서 감독의 입장에서는 항상 그런 어떤 그 이면에 서브텍스트의 어떤 그런 본질적인 어떤 주제감이 있는 아우라가 있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영화가 이렇게 밀도감 있고 그리고 뭔가 좀 남는 게 관객들한테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연출할 때 이제 그거를 지금도 고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것에 요즘 시대에 우리나라 관객들은 반응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어떤 걸 느끼시는 것 같고 그만큼 이제 우리 관객들의 수준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이제 앞서 있고 높아져 있는 것이죠. 그런 곳에서 영화를 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그걸 이제 세계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한 게 요즘 K 콘텐츠에 이제 드라마를 위시해서 이제 한국 영화가 그렇게 이제 자리매김해가 한 것 같아서 기쁩니다. 산업적인 측면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어쨌든 그때 이제 그 박용호라는 캐릭터는 단순히 악당으로서의 어떤 핸드폰의 습득자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물론 저는 이 영화를 이제 개봉하고 나서 관객이 좀 저조하자 그 비판을 받은 적도 있어요. 뭐냐면 이게 너무 이 스릴러 영화에서 이 안타고니스트고 이제 심지어는 빌런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인물을 정확하게 묘사하지 않고 그 빌런이라고 생각하는 인물에게 뭔가 마음을 주게 하는 그런 여지를 만드는 것이 넌 장르 영화를 하는 법칙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못됐다. 이야기하는 비판도 좀 받았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긴 하되 조금 더 스마트하게 더 지혜롭게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가령 마지막 에필로그 한 장면이라도 넣어줘서 어떤 다른 공간이었는데 아니면 그 홀리스 커피 그 지점에 있었어도 뭔가 박용우가 핸드폰을 놓고 나가려고 하는 엄태웅에게 핸드폰을 저기 잠깐만요 하고 핸드폰을 주고 그리고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서로 미소로 헤어지는 그런 장면 하나를 더 넣었으면 어떻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좀 있고 그리고 캐릭터를 구축하는 데 장르적인 캐릭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그런 좀 부분까지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더 캐릭터를 조금 더 선명하게는 만들어야 되겠다. 선명하게는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그냥 빌런이고 빼앗긴 사람은 피해자처럼 그렇게 전전긍긍하다가 어떤 계기로 빌런은 물리치고 그 핸드폰을 습득하고 그리고 와이프하고는
그 핸드폰 사건 때문에 다시 뭔가 파국이 아닌 다시 어떤 해피엔딩으로 가는 그러한 구조를 선택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런 영화였다면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원장님께 뭐 그 영화 다시 보자 이런 이야기도 안 했을 것이고 뭐 흥행이 됐던 되지 않았던 그냥 잊혀지고 못 잊혀지는 영화로서밖에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인물을 조금 더 컨트라스트를 좀 주고 싶었던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과격하고 뭔가 자기가 이루려고 한 목적에 투철하게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야망이 있는 매니저로서의 엄태우 그리고 감정노동에 시달리면서 그것에 대한 우연한 계기로 우연한 어떤 정서적이고 상황적인 계기로 자기가 자꾸 이제 거기에서 자기의 어떤 감정노동의 힘듦을 대입해서라고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인물로서의 박용호 캐릭터 이 두 캐릭터를 그렇게 잡으면 꽤 선명하게 대조적이면서도 그리고 그런 두 인물이 부딪혔을 때 마지막 파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뭔가 드라마를 잘 쌓아갈 수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구축을 해놨던 거고 재밌는 건 이제 지금 2009년에 나왔던 작품이지만 낯설지 않은 배우들이 참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 이제 우리 김남길도 이제 막 이제 곽도원도 복만대도 심지어는 이제 감독 자신도 많은 재밌는 인물들이 뭐 많이 나오잖아요. 예. 뭐 그런 재미로 최주봉 선생님. 최주봉 나오시고요. 최주봉 선생님 이제 극락도 살사건 때 이장으로 나오셨는데 그렇게 해서 한번 또 우정 출연해 주시고 뭐 어쨌든 뭐 굉장히 오늘 보니까 또 그런 배우들 보는 솔솔한 재미가 있네요. 네. 배우 얘기가 나오니까 네. 여기 질문에 한상 합창판에서도 감독님 배우로서 봤는데 핸드폰에서도 배우로서 나와서 반가웠고 그 장면 너무 웃겼어요. 연기의 진심인 감독님으로서 감독님께서 앞으로 또 찍으실 영화에 계속 출연해 주시길 바라며 영화배우 데뷔작이 핸드폰인가요? 또 감독님 중간에 연기 자연스러우시던데 한산 개봉 버전에서 왜 본인 연기하셨던 본인 분량 삭제하신 게 궁금합니다. 감독님 배우의 그 연기에 대한 굉장한 관심들이 있는데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연극 배우 출신입니다. 연극 배우 출신이고 그리고 대학 때 아니요 이제 사회에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제 고향에 이제 시립극단이 있는데 그 시립극단 원 출신이고 그래서 이제 배우의 어떤 그 연기 호흡이나 그리고 배우가 갖는 그 캐릭터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게 이제 연출할 때 배우들하고 굉장히 긴밀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게 되는 하나의 이제 뭔가 이렇게 역량이 축적이 된 것이고 한산 리덕스에서 이제 보여줬던 그 권율의 연기는 사실은 그 한산 오리지널, 그러니까 극장 개봉용, 그러니까 여름에 여름 극장 개봉용으로 할 때는 런닝타임에 대한 분명히 압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찍을 때부터 생각은 했어요. 그렇다면 희생될 곳이 육지 전에 어떤 의병들 쪽일 것 같다. 그러면 어떤 배우를 투입해서 나중에 통편집돼가지고 그 배우가 실망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리고 또 한신이지만 좀 밀도감 있게 전체 흐름의 맥락을 좀 가지고 알 수 있는 그런 배우는 누구인가를 생각해봤을 때 냉철하고 겸허하게 판단을 했을 때는 나밖에 없구나 생각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결단을 해서 연기를 하게 된 것이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참고로 오늘 저는 처음 들었는데요. 감독님이 연극 배우 출신이시라는 거. 아 그래요? 네,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저 상도 받았어요. 네. 하여튼 혹시 시장상 뭐? 전국연극제에서 신인 연기상 받았었어요. 신인 배우상. 아니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뭐냐면
감독님 출연 한번 하셔야죠. 그러면 그래? 뭔데? 그냥 까메오요. 그래. 야, 나 까메오 안 해. 까메오는 안 하. 난 정확한 대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걸 한다는데 사극을 할 때는 좀 당황했어요. 제가 이제 오랜만에 딕션에 몸을 풀다 보니까 이 사극톤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힘들다, 큰일 났다 해서 다행히 이제 감독의 신분을 이용해서 내 OS로 이제 내 어깨 너머 샷으로 이제 다른 배우들 먼저 찍고 충분히 연습을 한 다음에 나중에 후시 녹음해서 또 확실하게 목소리 교체를 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했는데 배우를 하려면 딕션 연습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더 그리고 이제 배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디테일적인 부분들을 스스로만 깨우쳐야겠다. 그래서 아마 그 연기자 출신 감독들도 연기자들끼리 되게 통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감독님의 이게 한국 영화의 유례 없는 크레딧인데 특별 출연이나 우정 출연이라는 말을 들어봤는데 네.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특별 의리 출연 장윤호, 김남길. 그 다음에 우정 특별 출연 최주공, 복만대, 주진모, 서우, 김구라.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또 우리 당시에 한국 영화 산업에 좀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 이제 어쩔 수 없음인데 당시 저 핸드폰 영화 32억까지 찍었거든요. 물론 이제 2009년도라서 그 정도는 찍을 수 있지 않겠어? 라고 하지만 그래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모든 게 빠듯했어요. 시간적으로도 예산적으로도 막 다 빠듯했어요. 이 영화는 제가 그때는 좀 젊었으니까 밤잠을 안 자면서 촬영할 동안에 현장 편집을 거의 본편집에 가깝게 편집을 했고 본편집을 한 20일 했나? 네, 그러니까 2010년 10월 1일 날 촬영을 해가지고 2011년 1월 초에 끝내가지고 그리고 2월 19일 날 개봉을 했으니까 진짜 미친 스케줄이죠. 예, 그런 이제 거의 다 필름 카메라로 찍었었는데 그거는 정말 억울했어요. 예, 자칫 그렇게 쫓기면서 하는 상황을 그러니까 배급 업체에서는 2월 19일 개봉을 선택해놨지만 그러니까 감독이 충분한 어떤 그 컨디션을 체크하지 않고 지금 내 나이와 내 에너지와 내 체력이었으면 아마 저 앰뷸런스 실려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때는 그냥 영화 찍는 게 소중했고 그리고 이제 감독으로서 뭔가를 막 그것만 보였기 때문에 이제 그랬는데 결국은 그 배급 시기가 매우 탁월히 좋지 않은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겨울방학 때 다 끝나가고 막바지고 또 그 전에 이제 그 스릴러 영화 마린보이와 그다음 작전 그리고 이제 핸드폰 이렇게 스릴러 영화로 묶여가지고 기자들조차도 굉장히 비우호적이었어요. 무슨 말이야 또 스릴러냐 이러면서 스릴러들 지금 문제 있다. 마린보이가 100몇만 작전이 또 9만 그 다음에 핸드폰 지금 마지막에 이제 핸드폰 상영하기도 전에 그런 어떤 홍보 기사들이 막 뉴스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뭔가 이 영화는 그냥 뭔가 붙일 것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모든 것들이 빠듯했죠.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비빌 수 있는 것은 배우들에게 부탁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좀 출연해달라라고 하는 식의 부탁으로 배우들의 인건비를 제가 이제 좀 갉아먹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그리고 그 뒤에 핸드폰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런 식의 어떤 제가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지점에서 배우들에게 감독이 사정하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캐럿 책정을 페이 책정을 거의 하지 않고 그렇게 찍는 상황을 이제 더 이상은 안 되지 않아야겠다. 내가 영화를 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이제 이름을 뭐 특별 의리 출연, 무슨 출연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죠.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의리 우정 그러니까 예. 약간 좀 여러분들 말씀하신 조폭 느낌도 좀 나고. 근데 그 당시에 한국 영화계의 어떤 이런 좀 지금은 슬픈 이제 과거의 역사를 보여주는 건데요. 저는 김남길 배우님이 여기서 잘 못 알아봤어요. 아 그래요? 살바도르 달리와 니콜라스 케이지 사건 운동 저거 누군가 하여튼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아 정말 저런 면이 있구나, 저런 모습을 한번 또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남길 얘기 전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이제 좀 심각한 질문인데 언제나 믿고 보는 웰메이드 대작을 만들어 오셨는데 아마 이제 이후의 행보겠죠. 최종명 영화 이후에 제작비가 큰 영화는 그만큼 흥행에 대한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영화에 대한 완성도, 작품성과 대중성과 상업성의 밸런스는 어떻게 유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질문이에요. 감독님께서는 손꼽히시는 성공한 상업영화 감독이시지만 뭐 성공한 정도가 아니죠. 1,700만 감독이신데 맞나요? 제가 1,800만. 예, 그렇다고 그렇죠. 그렇지만 독립영화의 감성도 잘 담아내시는 걸 느낍니다. 예술성과 상업성 사이의 감독님만 느끼시고 또 그것을 주제로 선정하는 기준이나 표본 집단 같은 바로미터가 있으실까요? 아주 중요하고 지금 그 질문을 하신 분이나 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는 분들 중에 굉장히 앞으로의 어떤 본인의 어떤 기준점이 될 수도 있는 매우 오늘 하이라이트 질문 같은데 제가 아까 우리 한국 관객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으시다라고 했던 것이 빈말이 아니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한국 그 대중 영화 특히 대중 상업 영화는 좀 다시 전체적인 세계 영화사, 세계 영화 운동사적인 입장에서 좀 다시 한번 우리가 복귀를 해야 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계 영화사를 이끌었던 많은 운동들이 다 뭐라 그럴까 하나의 그 오타쿠 내지는 그 어떤 그들만의 어떤 그런 문화로서 이제 그런 운동사들이 있었죠 사실. 그런데 이렇게 대중 영화적으로 영화가 어떤 힘을 가지고 공감대를 얻고 또 뭔가 그런 스타일을 구축해가는 영화는 한국 영화가 아마 한국 영화사가 이제 사로 이제 정립이 된다면 그러니까 한국 영화들이 아마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었다라고 나중에 아마 복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말은 이제 개인적으로 저 감독 개인의 어떤 연출적인 측면으로 가져오자면 아까 잠깐 제가 말을 좀 흘리듯이 드렸는데 아니 흘리듯이 아니라 아까 말씀 좀 조금 드렸었는데 시리프리게 하듯이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 캐릭터나 그 영화가 갖는 어떤 의미 그리고 그 아우라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그 영화가 나는 힘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주제적인 부분과 그리고 이제 장르적인 부분을 저는 좀 이렇게 일단 구분을 해두고 그것을 다시 어떻게 이제 화학적으로 그리고 케미컬적으로 이것들을 이제 엮어내느냐 이게 이제 저가 이제 영화를 만들어가는 방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주제적인 메시지나 내가 던지고 싶은 이야기하고 싶은 바가 있으면 그거를 어떤 장르로 만들 것이냐를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핸드폰이나 극락도사의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호러 스릴러의 느낌으로 이제 그런 장르로서 이제 묶여가는 것이고 실현변기화 같은 경우는 이제 추격 액션이라는 그런 어떤 장르로 묶어가는 것이죠. 장르라는 것은 1895년에 영화가 저기 파리의 모지아 카페에서 리메르 형제가 영화를 대중 앞에 선보이기 시작한 뒤로 100여 년이 넘게 쌓여져온 대중 관객들이 바라보는, 대중 관객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어떤 틀거리거든요. 그래서 그 틀거리는 저는 지키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대중들을 상대하고 그리고 그 대중들과 함께 공감하는 영화를 만든다는 지점에서는 그 장르의 법칙들을 좀 지키고 존중하고 가고 싶다. 다만
그 속에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아우라가 있는, 어떠한 주제를 담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나의 이야기가 거기에 이제 잘 묻어나게끔 장르를 선택하는 것은 또 던지려고 하는 이야기하고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상위 구조의 메시지적인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어떤 장르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장르를 선택하고 그 장르에 충실한 법칙으로 영화를 만든다. 그리고 그런 것을 이제 구축해 가고 있는데 다행히 뭐 핸드폰은 67만 들었지만 이제 700위원은 또 한 750만 들고 또 용량은 한 1760만 들고 또 이번에 이제 한사는 한 720만 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 한국 관객분들이 같이 반응을 해주니까 정말 저는 이제 에너지를 한껏 쏟고 뭔가 하지만 그래도 이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 연출론이나 장르론을 유튜브로도 한번 만들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제가 또 앞으로 계속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이런 시도를 또 한국 영화 감독들 중에서 몇 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의외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대표적인 감독 중에 이제 봉준호 감독이나 이런 감독들이 의외로 장르적으로 영화를 만드세요. 네, 그래서 저하고도 굉장히 친하지만 서로 이제 격려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지만 그런 지점에서 이제 뭐 한국 영화가 상당히 어떤 대중성과 그리고 어떤 의미성 또는 이제 그 의미를 어떤 예술성이라고 확장해서 표현한다면 그런 예술성까지 이제 같이 확보할 수 있지 않았는가. 그리고 조금 지나서 세계 영화 운동사 쪽으로 좀 다시 한번 우리가 복귀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연구자들이나 또 자료원 같은 그런 기관에서도 좀 새겨들어서 깊이 생각해볼 주제를 던져주신 거고요. 거기서 연관시켜서 생각하자면은 9월 1일부터 지금 뉴욕에서 60년대 한국 영화 회고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류 때문에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다 보니까 과거의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쪽에서 발빠르게 제안을 해와서 저희 자료원이 이제 프로그램을 같이 했는데 제목은 골든 데이키드 오브 코리안 시네마, 한국 영화의 황금 시대. 그래가지고 60년대 10년간의 영화들인데 예전에는 그런 한국 영화들을 외국에서 회고전할 때는 참고로 여기는 뉴욕에 있는 서브웨이 시네마라는 그 예술영화 전용관하고 링컨센터에서 공동합니다. 그 링컨센터, 네 맞습니다. 그 링컨센터예요. 우리나라의 그 공연예술가들의 꿈의 무대. 거기에 링컨센터의 그 필름의 링컨센터라는 링컨센터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그 영화 뭐라고 해야 되나 동호회 비슷한 클럽이 있는데 동네 동호회가 아니라 링컨센터 동호회다 보니까 이제 뉴욕에서 가장 중요한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공동 주최를 하는데 저희 프로그래머가 지금 가서 열심히 노가다를 뛰고 있습니다. GV로.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예전에 이렇게 외국에 있는 영화 시네마테크나 영화 박물관에서 한국 영화 회고전을 할 때는 주로 클래식 말 그대로 정전 위주로 뭐 이용목 감독님의 오발탄이나 김기환 감독님의 한여 같은 그런 작품 위주로 선정했다면 이번에는 약간 반반이에요. 짜장반, 짬뽕반처럼 그런 정전 영화들 뭐 한여, 오발탄 당연히 들어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장르 영화들을 되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24편이. 그래서 이번에 용가리도 틀고요. 또 우주교의 막마리도 틀고 그리고 또 이만희 감독님의 마의 계단도 틀고 또 애니메이션 홍길동도 틀고 그래서 그런 영화들에 대한 굉장한 관심들이 많은데 저도 되게 궁금합니다. 어떤 반응이에요? 그 선정은 누가 한 거죠? 저희가 그쪽이랑 협의해가면서 해가지고. 저희 프로그램. 원장님의 또 김이 많으셨고 아니 저는 그럼 강요 안 합니다. 하고 말씀해. 직원들이 알아서 하면은 없는 게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아, 이건 좀 나쁘지 않지 않나? 하여튼 직원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감독님이 말씀하신 보면은 사실은 이게 21세기 한국 영화의 특징으로 많이 주장하는 게 뭐 작가주의와 뭐 상업성, 장르 영화가 잘 결합됐다. 뭐 봉준호, 박찬욱 등등 얘기하는데 이미 60년대 한국 영화 속에서부터 그런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가 잠시 놓쳤지만 잊어버렸지만 전통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그것이 어디 외부에서 이렇게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흥미롭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조금 한호흡 쉬어.
시간이 거의 다 돼가서 거의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마무리 쪽으로 넘어가야 되겠는데 그런 점에서 볼 때 그 감독님의 그 크레딧에 보니까 고마우신 분 중에 유현목 감독님, 이장원 감독님을 거론하셨더라고요. 혹시 유현목 감독님과 이장원 감독님 네네. 혹시 뭐 특별한 인연이나 이유가 있어요? 아, 특별한 인연이 있죠. 뭐냐면 이제 유현목 감독님은 제가 이제 대학원 시절에 마지막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영문학과 대학원이었는데 마지막 그 두 학기를 이제 마지막 강의를 제가 들었던 학생이었고 그리고 제 첫 단편 아까 수어사이드 커플이라고 하는 그렇게 김수현 강두식을 만났다에 특별 출연도 직접 해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술로서의 영화를 굉장히 그리고 또 미장센으로서의 어떤 영화라는 개념을 저한테 심어주셨던 특별한 분이 유현목 감독님이시고 유현목 감독님은 아주 습작이라도 항상 와주셨어요. 대학원 내에서. 그래서 그게 굉장히 감독님한테 고마움이 있고 특별한 인연이고 또 이장원 감독님은 이제 그 대중 상업 영화로서의 그거를 좀 가르쳐 주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한때 이제 이장원 감독님 제작사에서 이제 영화를 준비하게 했던 그런 경험치가 있고 그래서 낭만으로서의 영화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강하게 가르쳐 주신 분이 낭만으로서의 영화를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방송 아카데미 다니면서 이제 강호석 감독님께서는 이제 정말 상업 영화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다. 이 세 분의 어떤 그러니까 저가 나름 그래도 충무로에 나름 뭔가 이렇게 좀 그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계의식도 있고 또 어떤 채무의식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을 이제 적절한 이제 영화 엔딩 크레딧에 그렇게 놓고 있습니다. 제가 되게 궁금했는데 거의 모범 답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기 질문도 마지막 질문 정리해서 보내드리자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물과 사회의 어둡고 차가운 면을 더 부각하고 인물들의 성격 또는 특성으로 인해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게 되는 이야기를 보면 관객으로서는 당연히 영화에 몰입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감독님의 차기작이 매우 궁금합니다. 또 감독님께서 핸드폰 이후로 사극 작품만 하셨는데 다시 현대물을 찍으시는 것도 볼 수 있을까요? 또 요즘 역사에 대한 이슈가 있는 만큼 한국 역사를 잘 다루고 그에 맞게 고증을 하는 작품을 보기가 참 귀한 것 같은데 그 와중에도 감독님은 참 한결같으면서도 뚝심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게 느껴집니다. 이순신 이후에 또 작품으로 구현하고 싶은 그런 관심 있는 게 또 있으실까요? 좀 뭉뚱그려서 지금 들어볼까요? 차기작에 차기작에 대한 또 현대물에 대한 생각, 또 봉오동 전투를 또 제작하셨는데 제작자로서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의 연장선상인데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그리고 주제를 잡느냐에 따라서 어떤 장르로 만들 것인가 결정이 되지만 어떤 시대 그게 이제 과거의 사극일 수도 있고 현대물일 수도 있고 또는 미래물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하고 있는 작품들을 보면 이제 그런 지점에서 다양한 것 같아요. 시대적인 성격이 다양한 작품들이 이제 기획되고 있고 이제 그런 지점에서는 이제 그 시대를 선택하는 지점은 뭐 현대물을 하고 싶다 이게 우선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 다루고 야 요즘에 진짜 한국의 남성들 특히 그리고 한국의 가장들이 진짜 고개 숙이고 살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뭔가 헌사하는 그들의 어떤 그 무너진 어떤 그 자존감이나 뭔가 자긍심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영화를 하나 만들어야 돼. 이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떤 그런 지점의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현대물이 되겠죠. 네, 그러면 현대물이 될 것이고 뭐 또 이제 이거는 우리가 지금 뭐 이순신 시대도 그래서 임진왜란도 중요하지만 근현대사에서 특히 우리가 이제 근대사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일제강점기라는 말도 좀 이게 좀 패러다임을 좀 바꿔줘야 돼. 대일항쟁기를 좀 바꿔줄 필요가 있어. 그리고 그런 대일항쟁기의 대표적인 계기가 되었던 대일 무력 항쟁의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 봉오동 전투인데 그럼 봉오동 전투를 한번 제대로
만들어보자. 예,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봉오동 전투가 이제 기획이 되는 거고. 그럼 그 봉오동 전투가 있고 한 4개월 뒤에 봉오동이 이제 1920년 이제 6월에 있었고 1920년 10월에는 더 큰 이제 일본 제국군들이 더 큰 군대를 보내서 이제 제대로 복수하려고 해서 동서남북 약그 6개 사단이 저기 청산리라는 곳에 집결하고 이제 거기에서 벌어진 이제 청산리라는 전투가 5박 6일에 걸쳐서 한 저기 1920년 이제 10월에 일어났는데 그러면 그 전투를 이제 또 해야지. 봉오동으로 끝날 수는 없어. 왜냐하면 그 전투가 어떤 식으로 더 확대되고 또 어떤 또 빛나는 전투를 이뤘고 그 빛나는 전투 너머에는 청산리까지 브라디보스톡에서 그 많은 수많은 조선 사람들이 그 무기를 헝가리 체코 제국의 그 가루다라는 장군이 거기 와 있었고 그 사람이 이제 다시 조국으로 귀환하면서 그 버려진 무기들을 어떤 식으로 우여곡절 끝에 획득해가지고 청산리로 그걸 옮겨가지고 그 무기를 바탕으로 그런 빛나는 전투를 김좌진 장군과 홍범도 장군이 어떻게 연합해서 그걸 무찌렀는가 이런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 우리 시대가 1910년에 그래서 1945년까지의 과정에서 일제 강점의 시대가 아니라 엄청난 대일 항쟁의 시대였다는 어떤 것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이제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또 이제 시대물이 나오게 됐죠. 그리고 장르는 전투 액션 전투물로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제 기획하게 되는 것이고 또 시대가 이제 우리 시대가 지금 이렇게 미중 간에 그리고 또 이 시대에 어떤 대안이 없는 이 시대에 이제 서구적 어떤 무명의 시대가 이제 대안 없이 이렇게 뭐 캐피탈리즘, 자본주의, 그 다음에 우모한 대중적인 민주주의, 그리고 또 그냥 어떤 영적인 건 없는 그냥 이런 내추럴 사이언스의 어떤 이런 과학주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대안으로 또 가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누가 이런 걸 좀 만들어 볼 수 있지? 이러다 보면 이제 그게 이제 미래의 액션, 이제 SF물로 이제 또 탄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에 이제 단초이 되는 것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들이 지금 그 차기작은 그런 식으로 이제 태동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식으로 뭐 현대물, 사극, 그리고 시대물, 또 SF물 이런 것들이 기획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것이 먼저 나올지,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에 너무 무거운 말씀이 있어서 분위기 갑자기 가라앉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그 단톡방에 올리신 질문들을 거의 대략 다 가발했는데, 뭐 아쉬운 분이 있으면 손 들고 질문하시면 좋겠네요. 한 분 정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쪽에 계시는데요. 가능하면 너무 무겁지 않은 질문으로 부탁드리고요. 좀 짤막하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영화 잘 마이크 내리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마스크 내리시고. 좋은 영화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를 보면서 미국 나가시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상영해 주신 원장님께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만들 때 제작비 빼고 뭐가 제일 힘들었는지 혹시 그 연기가 힘들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 중에 더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더문. 더문. 감독님도 최고의 흥행 감독으로 또 등극하셨고, 근데 더문이 좀 안 좋은 결과를 나타냈고, 과거로 가면은 고상자, 대동유지도 이런 영화가 있는데. 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나가 어려운 부분에서 예, 제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뒤에 부분은 조금 좀 이렇게 저희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지 영화라는 게 이제 축구같이 각각 포지션으로 이제 맞춰서 그죠 이렇게 밀고 나가야 되는데 천만 감독이 딜레마가 있어요. 자기 독상이 강해진다는 거. 근데 성공도 굉장히 망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짜고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영화 핸드폰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다른 것보다도 뭐라 그럴까 그 감독을 그 믿어주지 않는 여러 가지 어떤 환경들, 그러니까 이제 투자사도 이제 처음 이제 메인 투자를 하는 곳이었고, 배급사도 이제 막 배급을 이제 하려고 했던, 영화 배급을 하려고 했던 데였고, 제작사도 처음 이제 영화를 제작하는 곳이었고,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제 감독을 이제 들볶는 걸로, 그리고 이제 감독에게 뭔가 이렇게 전가하는 걸로, 그런 이제 지점들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독이 갖는 건 이제 그 자기 멘탈에 대한 확고한 그 지지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주 외견적인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그 믿음일 수도 있고, 지지해주는, 그리고 또는 어떤 그 분위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다 이렇게 나하고는 좀 감독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 좀 적대적인 그런 이제 환경 속에 빠졌죠. 그러니까 다시 연출을 이제 하겠다고 그런 지점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저 감독은 언제든지 데려와서 찍을 수 있는, 그리고 저 감독은 뭐 이제 뭐 본인이 뭐 아쉬우니까 다른 영화 준비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와서 하는 거니까, 저 감독은 그냥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요구하고, 그래서 그냥 뭐 10월에 촬영한 영화 뭐 2월 달에 개봉 못하나? 뭐 이런 식의 그런 지점에서 이제 좀 소모되는 느낌, 그리고 또 내가 이제 멘탈적으로 무너지는 느낌, 이런 것들이 핸드폰까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멘탈을 지키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남자의 자존심과 이런 걸 먹고 사는데 말이죠. 감독을 이렇게 막 개무시하고 뭐 개봉하라 뭐 해 뭐 이렇게 하고 막 아직도 울컥하시네요. 그 필름은 좀 줄 테니까 이 정도 지원해주면 뭐 네가 그 이상을 상황에서 보답해야지, 막 이런 분위기. 그리고 막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단히 조심스러운데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한국 영화가 좀 부활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어떤 시대에 있어서 이제 다 같이 노력해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그게 어떤 기획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또 어떤 극장 전반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그것과 연관된 이 산업 전체의 어떤 그 플랫폼들의 어떤 변화에서 발생하는 과도기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이번에 또 이제 코로나도 많이 이제 감염병 등급이 낮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대부분 이제 마스크 안 쓰고 극장들, 그리고 이제 또 OTT 환경에서 또 이제 저는 이제 OTT와 그다음 극장을 적대시하거나 뭐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이슈인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의 어떤 이야기가 이제 다양하게 이제 그 플랫폼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의 기획이 그냥 영화로서만 기획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의 기획이 영화적 플랫폼을 가져갈 수도 있고 OTT적인 플랫폼을 가져갈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다른 식의 어떤 공연장의 플랫폼을 갖고 갈 수도 있고요. 그런 지점에서 이제 슬기로운 기획이나 대안들을 더 적극적으로 영화인들이 찾아가야죠. 어쩌겠습니까?
환경은 또 그렇게 변했는데. 네. 뭐 저희가 한국 영화의 요즘에 위기를 얘기하고 있고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지만 항상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과거에 영화를 만졌던 분들이 보면 위기 아닌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뭐 막연한 낙관론이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이 상황을 또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리고 한국 영화계의 장점이 있다면은 저는 그게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공론화한다는 거. 그러니까 자정 기능이 있는 거죠. 네. 뭐 쉬쉬하고 뒤에서 어떤 몇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여러 사람들이 그걸 의제를 만들고 논의에 참여하고 감론을 막 티격태격 하다가 보면 또 뭔가 해결책이 나오고 그것도 안 되면 조상님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영화가 여기까지 못 갔어요. 조상님이 도와주시나요? 네. 저희가 해결 못할 때는 뭐 재밌네요. 예, 그러니까. 예, 죄송합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계속 이렇게 참석해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감독님께 감사드리면서 네, 노래 한 곡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20일입니다. 감사합니다.